네, 청산별곡 작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설명을 하다 말았죠? 거기서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별곡,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품이죠. 제재 개관을 살펴보면 갈래는 고려가요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갈래가 장르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고요. 자, 그렇다면 고려라는 장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성취 기준이 지금 뭐냐면 문학이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용은 뭐고 형식은 도대체 뭐냐? 내용이란 건 말 그대로 작품 속 내용이라던가 뭐 상황 이런 걸 내용이라고 하고요. 형식이라는 건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조랑 그리고 뭐 다양한 표현법들, 운율법들 이런 것들이 다 형식에 속해요. 그렇다면 문학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뭐 작품에는 아무래도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구조, 표현법들도 꼭 알아야 된다. 즉, 형식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관한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 명칭부터가 고려가요야. 그러면 어느 시대의 장르겠습니까? 당연히 고려시대겠죠. 첫 번째 보시면 고려시대 때 향과 세퇴 이후 평민층에 나타난 순 우리말 노래이다. 향가라는 갈래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 때 유행하던 갈래예요. 뭐 제망매가라던가 아니면 창기파랑가, 처용가 이런 것들이 다 향가인데 그렇게 삼국시대 때 그런 향가들이 유행을 하다가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이 향가가 유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향가 이후에 등장한 갈래가 바로 고려가요이다. 고려가요는요, 이제 고려시대 때 유행을 했다고는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글자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말로만 전해져요. 말이나 노래로만 이렇게 전해지다가 언제 글로 기록이 되냐면 바로 여기 조선시대 때 글로 기록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때 이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돼요. 즉 파티 때 쓰는 음악으로 고려가요가 채택이 됐단 소리야.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는 말로, 노래로만 전해지다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때부터 글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이 청산별곡뿐만 아니라 고려가요의 대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면 되게 신나지 않아요. 궁중음악에 쓰기에는 좀 내용상 부적합합니다. 뭐 이별이라던가 뭐 시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재나 내용만 보면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다운되는 분위기의 노래를 조선시대 때는 왜 파티 때 쓰는 음악으로 썼을까? 자, 궁중음악이라는 건 어때야 돼요? 되게 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고려 가요에 후렴구와 여음구를 추가시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가를 한 거겠죠. 궁중음악 때 써야 되니까. 신이 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와 여음구가 추가가 된 거야. 자, 후렴구는 뜻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여음구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음구라는 건요.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을 돋우기 위한 어구나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힙합을 들을 때 뭐 중간중간 오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여음구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여음구가 바로 나난이죠.
청산배곡에는 이 나난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가실이라는 작품에는 나오죠. 가실이 있고 나난. 이 나는은 I am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운구예요.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해 추가된 여운구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운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진짜 흥을 돋우기 위해 추가된 것일 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려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연이 구분되어 있는 시가 있고 아닌 시가 있죠. 뭐 산문시 같은 경우는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옛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은 연이 구분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이 구분되어 있는 갈래는 바로 고려 가요예요. 아시겠죠? 뭐 연장체, 분연체 다 맞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연장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분연체, 연장체. 자, 그리고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또 다른 특징. 물론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 세 번째 점 보시면 대부분 332조 3음보다 라고 돼 있어요. 고려가요는 332조 3음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은 우리가 시조하면서 시조는 몇 음보라 그랬죠? 4음보라 그랬죠. 즉, 한 행을 읽을 때 뭐뭐뭐뭐 뭐뭐뭐뭐 조금 배열이 안 맞는 점 이해해 주세요. 컴퓨터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열을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한 행을 읽을 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끊어서 읽는 거를 바로 사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음보는 시조의 특징인데 자, 그렇다면 고려가요는 삼음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겠어?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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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끊어서 읽어야겠죠. 그쵸? 고려가요는 삼음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대부분 332조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3은 보니까 이렇게 세 번 끊어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 번 끊어서 읽을 때 여기 앞부분은 세 글자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음보도 세 글자 마지막 음보는 뭐 두 글자 아니면 네 글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게 바로 332조 혹은 334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조는 몇몇 조였죠? 3, 4조, 4, 4조였죠. 여기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아니면 여기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여기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여기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이게 바로 시조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고려 가요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때 시조 갈래인 작품이 있잖아. 어부사시사. 그리고 이 청산배국은 고려 가요야. 그렇다면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어? 시조의 형식과 고려 가요의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조의 특징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려 가요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운구는 일단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해 추가된 어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뜻이 없고 리듬감만 부여하는 기능을 하므로 음보를 구분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잠깐 맛보기로 한번 작품을 볼게요. 자, 1년 한번 보시면 사월이 사월이었다, 청산의 사월이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가 아니군요. 잠시만요.
여기는 여운구가 딱히 없네요. 그쵸? 네, 그 여운구 관련한 음보는 제가 가실이 다음 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자, 그렇다면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 고려 가요의 특징이 어떻게 살려져 있는지 간단하게 일단은 잠깐 보자. 자,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의 사월이랐다. 자, 이거 고려 가요라 그랬어요. 자, 근데 겉으로 딱 봤을 땐 이렇게 사음보 같지 않습니까? 그치? 사월이 사월이었다. 청산의 사월이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려 가요는 삼음보라고 있습니다. 사음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사월이 사월이 났다. 청산의 사월이 났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삼음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고려 가요니까. 그리고 아까 삼음보 하면서 332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여기 세 글자죠. 여기도 세 글자예요. 여기도 두 글자예요, 여기는. 자, 그렇다면 332조 혹은 334조. 고려 가요의 특징과 맞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 가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려 가요의 특징 알아봤고요.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격을 보면 현실 도치적, 오타적, 현실 도피적입니다. 그리고 애상적, 낙천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성격이 일단은 낙천적이라고 돼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삶의 시련을 이제 찌든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삶에 대한 시련을, 삶에 대한 고난과 슬픔을 약간 술로써 잊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 슬픔을 해소하려는 그런 거는 있지만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즐겁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뭐, 아우,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의 작품도 있지. 하지만 청산별곡은 그런 작품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여기서도 뭐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 자연 너무 좋아. 나 뭐 속세는 뭐 보기도 싫어. 여기서 나는 그냥 아주 한가롭게, 즐겁게 살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는 딱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낙천적인 성격이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일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재는 청산과 바다. 다음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여기 AABA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AAB 구조라는 건 뭔가? 이것도 잠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보시면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의 사월이랐다. 이렇게 돼 있죠. AABA 구조란 무엇이냐? 자, A 여기를 A로 치면은 사월이 사월이랐다. 비슷하죠. 첫 번째 음보와 두 번째 음보가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A라고 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보는 전혀 다른 글자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고요. 마지막 음보는 두 번째 음보랑 똑같죠. 그렇다면 똑같이 A가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음악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에서도 뭐 비슷하거나 유사한 코드의 구절은 A, 아니면 전혀 다른 코드 진행 구절은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음악적 그 요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건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AABA 구조가 돼 있어요. 이 AABA 구조는 보통 민요적 구조라고 합니다. 민요적 형식. 선택지에 이 민요적 형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민요적 형식이란 뭐냐?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민요적 형식의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민요적 형식이라는 건 바로 AABA 구조다. 민요 형식은
대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보강 영상을 따로 찍잖아요. 태블릿을 살까 말까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에이 됐어 사지 말자 이러다가 이렇게 보강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살 걸 후회가 돼요. 왜냐면 태블릿을 사면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일일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매번 고민이 되네요. 자, 이렇게 AAB의 민요적 형태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후렴구에 리을 이응의 글자가 반복이 된다. 이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뭐예요?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죠?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자음이 뭐야? 리을과 이응이지. 이렇게 리을과 이응 음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리을 이응이라는 글자가 왜 그렇게 특이한가?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자, 잠깐 이제 문법으로 가보자면 우리나라 자음의 울림소리 네 가지가 뭐 있죠? 우리나라 자음 울림소리 네 가지. 바로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울림소리 자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울림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그 시 전체적인 분위기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따라서 여기 리을, 이응 마찬가지로 울림소리죠. 이런 울림소리 자음이 반복됐다는 것은 약간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형성해준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은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AABA 구조의 반복. 그리고 울림소리의 반복. 이 반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당연히 리듬감 형성이겠죠. 운율 형성.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이입, 반복, 상징, 의임,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 뭐 이거는 시를 읽으면서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시 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또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아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청산별곡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보기가 바로 이 보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가요는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구전 과정에서 작품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까 고려가요가 말로만 전해졌다 그랬죠? 고려시대 때는.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때부터 글로 기록이 되었다. 특히 청산별곡은 8개나 되는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섞이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와 같은 추정을 근거로 하여 청산별곡의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꿔보면 전반부, 후반부의 대칭 구조가 눈에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고려가요가 아무래도 고려했을 때는 말로만 전해져 와다 보니까 도중에 변절의 가능성이 있단 소리야. 물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변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청산별곡에서도 그 말로만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변절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말로만 전해지면 막 과장되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소문 아닙니까? 그게 뭐 말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변절이 된 건데 이 청산별곡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도대체 이 청산별곡은 변절이 일어났다라고 추정을 하는가 보면은 제가 여기 표 나와 있죠. 일단 여기서 대표적인 공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청산과 바다라는 대표적인 공간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청산별곡은 8개의 연으로 돼 있어. 자, 그렇다면 핵심 공간이 두 개고 연이 총 8개야.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보기 편할까요? 당연히
1년, 2년, 3년, 4년은 청산해. 그리고 나머지 4년은 바다에. 바다라는 공간과 관련지어서 배치를 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보기 편하겠죠. 아주 깔끔해요. 사연 아주 잘 나눠집니다. 자, 근데 청산별곡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5연, 5개의 연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관련 시어가 나오고 세연이 나와요. 즉 5연과 3연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야. 자, 근데 이거 되게 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8개를 2로 나누면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딱딱 나뉘어지는데 왜 하필 5연, 5개 연, 3연 이렇게 나눠놨을까? 굉장히 보기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분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아, 이거는 말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절이 된 거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게 깔끔한데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그거는 변질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바다라는 시어는 6년에 나와요. 여기 나온다는 소리야, 여기. 자, 그렇다면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청산별곡의 원래 형태는 바로 이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연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시어는 딱히 크게 없어요. 바다라는 시어는 6년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 6년과 5년의 순서를 이렇게 표처럼 바꿔보면은 이렇게 딱딱 4개의 연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어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이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은 전승 과정에서 6년과 5년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두 공간을 4개 연으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절 과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예상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월이 났다. 청산이 사월이났다. 아까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청산이라 그랬죠. 자, 화자는 지금 청산에 살고 싶대요. 그렇다면 이 청산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화자가 바라고자 하는 바로 이상형이 되겠지. 이상형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월이랐다. 머리랑 다래가 뭐예요? 포도랑 매실이에요. 포도랑 매실을 순 우리말로 하면은 머루랑 다래입니다. 포도가 한자인 건 알고 있었나요? 포도는 한자입니다. 그 중국에서도 포도를 부타오라고 해서 한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 바로 머루입니다. 머루. 어쨌든 이 머루랑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고 싶대요. 자, 머루랑 다래. 자연 속에서 나는 열매들이죠. 자, 굉장히 호화로운 반찬들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성격은 화자의 태도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연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 울어라. 요거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같아요. 우는구나. 울다, 울다.
울어라 라는 명령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는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라고 했어요.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입니다. 시름이 하도 알샤. 이거는 시름이 많기도 많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중세국어 고1 때, 고1 2학기 중세국어 때 하다는 많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자, 새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씨름이 많은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보면은 씨름이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 바로 화자인 나죠. 자, 그렇다면 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한이 많아요. 씨름이 많아요. 자, 근데 새가 진짜 씨름이 많을까? 아니겠죠? 왜 새가 씨름이 많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씨름이 많으니까 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새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나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보면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청산별곡이 가장 애매한 이유가 해석하기 애매한 이유가 바로 여기 부분 때문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물 아래에 가던 새를 본대요. 자, 여기서의 물 아래는 바로 속새를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속새. 자, 앞에 1년에 나왔던 청산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문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어? 뭐 청산에 기역 쳐놓고 물 아래 니은 쳐놓고 뭐 다른 데 시어에서도 뭐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쳐놓고 자, 다음 중 뭐 성격이 다른 시어는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자, 물 아래는 속새를 뜻하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야. 익묻은 장글라는 도대체 뭐고 가던 새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의미 해석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당구장 표시. 자, 가던 새와 익묻은 장글라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던 사례. 이 사례가 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밭을 표현을 했나 봐. 사례라는 단어로. 자, 그리고 가던 새, 갈던 사례. 약간 그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해석. 일단은 갈던 사례, 갈던 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익묻은 장글라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끼 묻은 쟁기. 자, 시 속 그 3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물 아래에 갈던 밭을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화자는 지금 유랑민이라는 소리고 자신이 정착해서 아주 풍요롭게 농사를 지었던 그 물 아래 공간을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소리야. 그 물 아래, 속세를 뜻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본다는 건 무슨 소리야? 속세에 미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단 소리야. 즉 지금 유랑민이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자신이 아주 잘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물 아래 공간을 보고 있다. 그 물 아래 공간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단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꼭 적어주세요. 못 적은 거 있으면 일시정지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갈던 밭, 익 묻은 정글라는 이끼 묻은 쟁기. 거기에 따른 화자는 바로 유랑민이다. 자, 두 번째 해석. 가던 새, 날아가던 새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날아가는 새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새처럼 호련히 떠나가 버린 내가 사랑하는 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별을 노래하는 화자는 주로 여성일까요? 남성 화자일까요? 주로 여성 화자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떠나간 임에 대해서, 떠나간 애인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 그렇다면 화자는 실연당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익 묻은 장글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끼 묻은 은장도. 뭐 비녀라고 해석을 하는 곳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이 됩니다. 익 묻은 장글라는. 은장도가 여성들이 갖고 다니던 그런 도구였죠.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 아래 가던 새, 물 아래 떠나간 임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직 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단 소리죠. 이 여성 화자가. 알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석이었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석입니다. 딱히 이렇게 해석이 될 근거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해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발음의 유사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떠나간 힘. 이게 날아가던 새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했다 그랬죠? 자, 날아가던 새. 뭐, 떠나간 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이 날아가던 새를 갑자기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된다? 요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날아가던 새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되면 이 익무는 장글라는 뭐 이끼 묻은 병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좀 약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끼 묻은 병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화자는 누구로 추정할 수 있느냐? 바로 좌절한 지식인. 아니면 뭐 좌절한 뭐 벼슬아치? 그러니까 좌절한 상급 벼슬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세 번째로 해석이 된다면 이런 거겠죠. 이 지식인 화자가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동료들을 모읍니다. 동료들을 모으는데 자, 그 뜻을 펼친 것 같아요? 펼치지 못한 것 같아요? 펼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펼칠 때 써야 되는 병기가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끼가 묻게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인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거에서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 아래 가던 새에 본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 자신의 뜻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 복잡하죠?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복습할 때는 꼭 그 표를 보시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청산 배곡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물 아래, 여기가 속세를 의미하는 거고
이 본다라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단 소리야. 그리고 익문은 장글란과 가던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 세 가지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화자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우스로 일일이 쓰는 것 치고는 꽤 글씨가 괜찮죠? 죄송합니다. 자, 사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공 저런공 하야 나즈란 지내하슌저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찌 호리라. 현대어 풀이를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뭐 어떻게든 지냈어. 낮은 어떻게든 시간을 보냈는데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하지?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쓸쓸한 시간이 언제야? 낮보다는 밤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지내는데 밤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쓸쓸함을 더 이제 그 강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 밤은 또 어떻게 지내지? 라고 걱정을 드러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공 저런 공 돼 있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저렇게라고 해석이 됐는데 지금 어떤 글자가 추가가 됐어요? 이응이 추가됐죠. 애교 부리듯이 이렇게 이응이 추가됐어요. 자, 이응 어떤 자음이라 그랬죠? 울림소리라 그랬죠. 울림소리는 어떤 느낌을 준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이응의 첨가를 통해서 바로 음악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되게 그 이응을 안 붙이는 것보다는 이응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약간 리듬감이 생기죠. 이렇게 이응을 반복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그쵸?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도 문제에 나온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연이 또 중요하죠. 참 청산별곡에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그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여기서 괴다는 괴로워하다가 아닙니다. 괴다는 옛날에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쇼생공 고의 말은 그것도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자, 돌이 날라왔어요, 화자한테. 그쵸? 근데 그 돌을 맞았어요, 화자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근데 어떤 새끼야? 하고 혼낼 수도 없어. 왜? 어디에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고 누굴 맞히려던 돌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뭐 어디서 날아온 건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굴 혼낼 사람도 없는 거야. 즉, 팔자란 소리야. 재수가 없단 소리죠. 따라서 자, 갑자기 화자에게 날아온 돌. 이 돌은 바로 화자의 기구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재수 없는 운명, 화자의 기구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누굴 미워할 수도 없겠죠. 누굴 미워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라서 사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외로운 상태에서 이 돌을 재수없게 맞아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상황과 분위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 이 돌은 기구한 운명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운명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명이란 게 어떻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쵸? 운명이란 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거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5연이었고요. 자, 어떤 시어가 나와요? 6년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자, 아까 대표적인 공간이 뭐뭐 나온다 그랬어? 청산과 바다라 그랬지. 그치? 청산과 바다라 그랬고, 그리고 아까 그 예상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표면상으로는 여기 5개의 연이 청산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3개의 연이 바다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변절이 일어났다. 무슨 근거로? 총 8개의 연인데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었으면 4, 4 이렇게 나눠지는 게 편한데 여기는 5연, 3연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추정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여기 6년과 여기 5연을 바꾸면 바로 깔끔하게 청산 4개의 연, 바다 4개의 연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어진다. 따라서 이 작품은 변절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우스가 좀 정신이 없죠? 제가 태블릿을 꼭 살게요. 자, 1년과 비슷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사월이 사월이었다. 어디에 사월이었다? 바다에 사월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는 또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앞에 1년의 청산과 똑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뭐? 이상향. 이상향.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 먹느냐면 나무작이랑 구조개. 그러니까 어패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무작이랑 구조개는 어패류. 아까 청산에서는 머루랑 달래를 먹고 싶다 그랬어. 달래지, 달래가 아니라.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런 조개들을 먹고 싶다 그랬어. 여기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화자의 소박한 살, 뭐 안문지족 이런 거.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7년. 이 7년도 굉장히 재미있죠. 자,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는 부엌을 뜻합니다. 부엌, 키친. 이 부엌에 가다가 뭘 들었어. 뭘 들었을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들었대요. 자, 현대어플에 해석해 드릴게요. 사슴이 장대에 긴 막대기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소리 듣는 장면.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슴이 어떻게 긴 막대기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 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말이 안 되는 장면을 표현한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는 화자가 지금 어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따라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화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해석. 이것도 해석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해석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석. 이게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그 장면이 아니라
사슴의 탈을 쓴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극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는 뭐야? 연극을 통해서 뭐 어떤 교재에서는 뭐 화자가 직접 탈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하시는 곳도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을 표현한 화자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이 연극을 통해서 슬픔을 잠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해석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해석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복습 꼭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애정지라는 공간도 뭐 딱히 큰 중요한 공간 아니지만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뭐 내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굉장히 기괴한, 기적적인 장면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장면을 어디에 가다가 본 거야? 애정지라는 공간, 부엌을 가다가 본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부엌이라는 공간, 애정지라는 공간은, 어, 물론 청산과 바다와 같은 그 이상향적인 공간이라고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속세와는 먼 공간이에요. 왜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화자의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세와는 먼 공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상향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상향 공간과는 가까운 공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에 그 다음과 뭐 다른 성격의 공간을 이러면 다른 선택지들랑 비교해 봤을 때 애정지는 일단은 이상향 공간과는 가까운 공간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애정지를 그 공간과 관련해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이 여기 물아래 같은 물아래 같은 그 청산과 대비되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공간이 딱하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시험을 내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년. 잠시만요.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여기서 이제 독은 그 항아리를 뜻해요. 그 술독. 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다. 술독에다가 술을 빚는다. 자, 여긴 술입니다. 이 설진 강수는 술. 조롱꽃, 누룩이. 여기 누룩이라는 건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어리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어려요. 그 누룩이라는 게 약간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누룩을 발효시켜서 뭐 술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다른 문화권 뭐 서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이 누룩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는데요.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내가 어찌하겠어. 한 잔 마셔줘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술이 나를 잡는 거야? 아니면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술이 나를 잡는다 그랬어.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표현법이 뭐야? 바로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왠지는 알겠죠? 주객전도. 자, 그리고 누룩이 맵대요. 자, 여기서 감각적 심상 쓰였죠. 자, 그렇다면 어떤 감각적 심상이 쓰였느냐? 이거 학교에서 어떤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지 꼭 들으세요. 맵대요. 요 단어만 보면 미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봐. 술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는다. 나를 유혹한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술 맛이 매워서 나를 유혹한다. 보다는 술 냄새가 매워서 나를 유혹한다. 이게 더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굳이 꼽으라면 후각적 심상이라고 뽑고 싶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꼭 보세요. 미각인지 후각인지. 뭐 어쨌든 뭐 둘 다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이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연에서는 여기 주객전도,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리법도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에서 그 화자의 분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화자의 정서를. 지금 화자가 술 먹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자연 속에서 막 풍류를 즐기면서 막 여유롭게 술을 한잔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봤듯이 굉장히 삶의 시련이 있지만, 삶의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일시적으로나마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7년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그 삶의 시련을 해소하고자 아니면 그 연극을 통해서 삶의 슬픔을 잠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마지막 연에서도 마찬가지고 술로나마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막 여기서 막 풍요 이런 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산별곡 작품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여기 주객전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그 토요일날 어부사 시사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청산별곡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거의 춘사 부분에 보면은 무심한 백구, 욕심 없는 갈매기는 내가 쫓는가, 제가 쫓는가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쵸?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지?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당연히 화자겠고 여기서 말하는 쟤는 갈매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토요일날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요 부분은 약간 조금 서로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주객전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게 단정 짓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그 교과서마다 아니면 출판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만약에 시험에 이게 나왔다. 여기만 밑줄이 쳤을 때는 확실히 주객 전도예요. 왜냐하면 갈매기가 특별한 일이 않는 이상 저 갈매기가 나를 쫓을 이유가 없거든. 나를 이제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갈매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 밑줄만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주객전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다. 잠시만요. 이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객전도라고 딱 단정 짓기도 애매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객전도가 아예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른 선택지에 확실한 답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으면 얘는 주객전도가 얘는 선생님들이 주객전도로 본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문학은 그렇게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애매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닌 선택지가 있는지 그거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번호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기 부분 주객전도일 수도 있고 주객전도가 아닐 수도 있다. 뒷부분만 밑줄이 쳐져 있으면 확실히 주객전도지만 만약에 이 전체에 영역 설정이 돼 있으면 다른 선택지들을 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객전도가 아니라는 제 의견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문학 바운더리에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공기가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코가 잘 막히네요. 자, 이렇게 작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1번 중심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년과 4연 청선과 관련된 공간이었죠. 그렇죠? 청선과 관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벗어나 청산 이상형에서 살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어떤 구절에서 나와 있었지? 자,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거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가 뭐라 그랬어?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린트물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이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저 새와 마찬가지도 나도 시름이 참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청선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상형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 거야. 요거 꼭 염두에 두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년과 8년. 자, 뒷부분은 어떤 공간과 관련돼 있어요? 바로 바다와 관련돼 있지. 물론 5년과 6년의 순서를 바꿨다는 전제 하에. 그쵸? 자, 거기서는 현실에 순응하거나 혹은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 선생님,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었는데요? 자, 각각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 자, 현실에 순응한다. 아까 돌과 관련된 연이 있었죠. 어디서 날라온 건지도 모르는 돌을 맞아서 나는 뭐 미워할 사람도 없이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자, 거기서 내가 돌이 뭐라 그랬어? 운명이라 그랬지. 그치? 운명이란 건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화자가 어떻게 했어? 그냥 울기밖에 못했잖아. 시 속에서. 그치? 그 점에서 현실에 순응한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해당 구절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은 어디서 나와 있어요? 아까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있었지. 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장면이 있었지. 그치? 어떤 장면이었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장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기적을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 그랬지. 거기서 바로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즉 기적이라는 건 현실을 초월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절에서 이 현실 초월과 관련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보자. 여기 핵심 시어 정리는 제가 작품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핵심 구절 풀이는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5연. 이거 돌과 관련된 연이었습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이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그게 뭐라 그랬어? 운명을 표현한다 그랬죠. 운명이란 건 뭐야?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 운명에 대한, 그런 고통적인 운명에 대한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7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렴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숑 얄라리랄라. 의성어예요. 의성어고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분위기. 어때요? 그 얄리얄리얄라숑 그 구절만 보면은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때요? 되게 약간 그 삶의 그런 찌든 굉장히 기구한 운명에 찌든 직겨 눌려진 약간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내용은 경쾌하지 않아. 굉장히 다운돼 있어. 근데 후렴구는 경쾌해.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서로 상반되는 분위기, 서로 내용상, 분위기상 맞지 않는 구절이 배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 이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는 원래는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는 내용이었지만, 궁중음악으로 조선시대 때 채택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후렴구와 여음구가 추가되면서 이런 경쾌한 분위기의 후렴구가 추가되었구나. 그래서 서로 분위기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울림소리, 이응, 리을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다양한 표현 방법, 뭐 이응천가 말씀드렸고요. 뭐 심상, 감각적 심상, 그리고 주객전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서리적 표현도 8년에 있고요. 자, 운율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고려 소교의 특징, 삼음보 율격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음보가 반복이 됨으로써 역시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이 또 뭐라 그랬어? 여러 가지의 연이 있다. 즉 분연체, 연장체다. 그리고 삼음보라는 유사한 형식의 연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역시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후렴구도 반복이 되면서 리듬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굉장히 조금 알아둘 게 많죠?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까지 뭐 청산별곡 처음 본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자료는 이 예상보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출판사나 다른 문제집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청산별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소리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번 하셨다니까 솔직히 저는 큰 걱정이 없어요. 한번 쓱 설명 들으면서 아 맞아 그때 옛날에 배웠을 때 이런 게 있었지 뭐 혹은 그때 배우지 않았던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있다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 이외에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제 보시기에 불편한 감도 없잖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